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오늘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잘들 주무시는지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 위에 놓인 주간지 표지위 사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노회찬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인데요. 그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없구나.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백승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이 너무 무거웠나요? 네, 많이 무거웠습니다. 민생도 더위에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주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오늘 제가 사실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주로 댕기다가요. 오늘 이제 우리 뉴스와이드 출연이 있으니까 갇혀 입고 나왔는데 오기 전에 동네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삼각산동 주민총회, 이제 마을총회인데요. 예. 그 마을총회 갔더니 옆자리에 저를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워하시는 동네 이제 아주머니가 앉자마자 너무 힘들다. 식당 운영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맞아요. 제발 좀 이렇게 좀 낫게 해달라고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죄송했어요. 예. 그래서 또 타고 오는 택시가 예. 하필 동네에서 식당 하시던 분이 그 식당을 접고 이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로 알아보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폭염 때문에 힘든 일은 오늘처럼 비가 잠깐 쏟아지면 잠깐 시킬 수 있지만 어려워진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복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마음 무겁게 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과 함께 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휴가 잘 보내신 거네요. 절절한 민생 현장의 소리를 듣고 오셨네요. 계속 마음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백승주 의원께서. 뭐 지역구 의원들은 또 이 더워도 더위와 관계없이 지역구 사정을 이제 살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가 구민인데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이런 일을 좀 했는데 제가 이 집 배운 아저씨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았어요. 이 더운데 실내 가만히 앉아서 더운데 그 하루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900통 정도를 배달해야 계속 되는 움직이셔야 돼요. 소파하고 편지를 전달하는 분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야,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좋은 에어컨 속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은 더 힘들고 더 더운 곳이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더위를 좀 식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더위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곧 가을이 옵니다. 아유, 밭작물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그렇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지난 일요일날 저 뭐 시골 고향에 좀 갔더니 그렇습니다. 저도 농심도 타들어가고 있고. 가보니까 고추 이렇게 잎이 완전히 시드 타들어가요. 그렇게 지금 채소값이 막 금값이 된다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막 타들어가는 게 보여요. 오늘 뭐 신문 한 신문에는 저 수박밭 나왔던데. 네. 그 농민들은 이렇게 자식 같거든요. 이게 쭉 커오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타들어가면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면은 되게 뭐 조금 시끄럽고 그런데 오늘은 좀 시원하게 식혀주는 토론 좀 기대하면서. 네. 야당이 이제 오늘은 한 분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마 별로 뜨겁지 않을 것 같아요. 다정하게 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어요. 글쎄요. 일단 뚜껑 열어봐야죠. 뭐 시작합니다. 네. 여야 쟁점 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지율 최저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지금 한창이고 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망 등 여러 가지 좀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당내 상황 어떤지 그리고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 리얼미터 이번 주 조사 결과 나왔는데 역대 최저 58%고요. 누진제, 그다음에 경제, 북한 석탄 의혹, 고용 절벽 이런 문제들이 아마 장벽이 아닐까. 지지율 하락 속의 선결 과제는 무엇일지. 요거 한번 먼저 얘기를 좀 박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아까 뭐 여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뵙기가 좀 마음 무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실제 이거 대통령 그 국정 수행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긍정 평가가 이제 58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그 다른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하면 지금 취임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만 예. 이제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아직 높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라 예, 예. 이 상황은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반응도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네. 더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좀 다시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폭염 대책건과요. 그래서 이제 그 누진제 문제 건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부터 시작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 그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면들이 이렇게 좀 중첩되면서 네. 어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관계에서는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더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진전이 없다, 예. 지금. 예. 근데 이제 현찰이라고 해야 하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에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성적표가 나오니까 그렇죠. 국민들로서는 그렇죠. 이쪽에서는 아주 이렇게 약간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평가를 바로바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니까 무한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대응하고 추스려서 가겠습니다. 네. 조금 수습이 좀 이제는 1년 넘었기 때문에 수습이 좀 어설프고 이렇게 가면 그거 바로 국민들의 신뢰 하락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보다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그렇죠. 예. 민생 문제 제대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도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예, 그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58%면 저게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박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아닌데, 예, 이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아픕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높은 데 떨어지면 아픈데 80%에 이르던 지지율이 네. 50% 중반대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높은 데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리고 떨어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급격히 짧은 시간에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거고 좀 위기감을 짧은 기간에서 봤는데 이게 출범한 지도 뭐 얼마 안 갖고 그랬으니까 짧긴 짧은 굉장히 거예요. 깊은 맞아요. 위기감을 느낄 것인데요. 예, 예, 예.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예. 뭐 정치하면 매주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데 예. 자영업자나 기업하는 분들 많은 경제 주체를 만나는데 참 답답해하는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 자영업에 잠시 임시 취업해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느끼고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전부 하고 못 떠난 것을 후회하고 이런 경제 주체들의 막 신음에 가까운 고통을 예. 이 정책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이것이 하나의 가장 큰 것 같아요. 민생 현장을 잘 모르고 또 최근에 와서는 몇 가지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지만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호프집에 연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예. 또 민생은 어렵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잘한다고 생각했던 국방 문제나 또 남북관계 문제는 또 다른 불안감을 주고 있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제 좀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 떨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할 게 있으시다면 지적하고 정당 얘기로 넘어가죠. 뭐 북한 석탄 의혹, 고용 절벽 뭐 어떤 거 혹시? 석탄 문제입니다. 이 석탄 문제는 정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 석탄 문제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면은 예. 엄청난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런 이런 부분에서 국가 기관들이 해야 될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걸 잘해야 될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북한 석탄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있는데 국정원이 아무 입장이 없어요. 이것을 탐지하고 방지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었는지 제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석탄 문제는 저는 여와 야를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되고 국정원이 좀 이런 문제에서 예. 무한 책임을 느껴야 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리해 주시고 넘어. 예, 뭐
우리도 야당일 때 저랬었나? 뭐 약간 말씀하신 중에 좀 돌이켜봤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UAE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요. 그때 원전 뭐 난리 한번 났었죠. 기억나세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아마 엄청나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 저기 국정조사 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막 그래 김성태 원내대표가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그다 어디 갔어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국익과 관련돼서 그 당시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와 관련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특사 자격으로 가고 또 나중에는 그쪽에서 실세도 이제 왔고 대통령 가시고. 그렇죠. 이러면서 다 이제 무마가 되는 과정인데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좀 지녀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더 진보적이세요. 그냥 우사인 볼트보다 가장 먼저 이렇게 딱 스타트를 해가지고 특검부터 잡고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부터 잡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저희가 야당일 때도 조금만 그 정부 쪽에 뭐 좀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좀 하자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진중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특검, 뭐 청문회 이렇게 좀 너무 그 정쟁 중심으로 문제를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처럼 국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중반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저도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나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절반 정도를 이제 돌아선 걸로 7개 정도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전라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많이 뜨거운데 국민적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은 약간 해프닝성 의제들이죠. 그래서 무슨 이재명 지사 관련한 얘기, 뭐 이렇게 문 실장 발언, 출마도 하지 않은 이재명 지사가 더 핫 이슈가 되는 것도 조금은 뭐 난감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느닷없는 이제 문 실장 발언이 제가 볼 때는 격이 없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해찬 후보의 이렇게 뭐 그 가벼운 터치였는데 그것이 괜한 또 대통령과의 뭐 이런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상기류 이렇게 또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뉴스에 불거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여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못하면 사실은 힘들어요. 대통령의 그 2기를 들어서는 걸 책임져야 되는데 다음 총선 때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데 맞는 거죠. 뭐 여야 관계 맨날 싸우고 보시기에도. 당청 관계 맨날 삐거덕거리고 이러면 사실은 저희 당도 힘들고 국민들은 가을은 왔는데 왜 이렇게 열이 받지 이러실 것 같고 누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대표를? 위험한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당원 당규에 그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은 어디에 줄도 서지 못하고 이렇게 오픈해서 누구 지지를 못하도록 딱 해놨더라고요. 삼철도 만나서 뭐 우리 나서지 말자 했다면서요. 그분들은 또 그러셨던 모양인데 저는 뭐 아마 의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뭐 다 이런 의견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표명해서 그 맡고 있는 지역위원회 대의원들에게 영향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경고 문자도 이미 왔고요. 당에서 이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전 세 분 중에 한 분을 반드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보시기에는 당청 관계가 삐걱거리면은 저희들 좀 보고 싶어요. 좀 삐걱거리는 거. 그러세요? 왜냐 이걸 그때 저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딱 따라하죠.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삐걱거린다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이전에 당청 관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인가 얘기하시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이 청와대 결정에 대해서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거 못 봐요. 그런 부분은 좀 건강히 국가관리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문 실장 얘기, 뭐 이재명 지사 얘기, 김경수 지사, 문심 이런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3인 후보 중에서 누군가는 당대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아까 박 의원 말씀대로. 그런데 또 한국당은 지금 국가주의, 인적 청산, 3등 지지율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고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제 저희 프로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안착을 할지 어떠세요 지금 당내 분위기? 근데 그 당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국가주의가 이제 여의도 수준에서 네. 하나 그 전문가 수준에서 논의되다가 저 지역구 가도 국가주의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슈 메이킹 잘하시네. 국가가 과잉 간섭하는 거다. 예, 예. 국가가 가장 과잉 간섭하는 나라가 어디냐? 네. 물론 답도 있잖아요. 네. 개인 생활에 너무 간섭하는 국가주의 논쟁을 통해서 좀 우리 정치의 어떤 담론을 좀 끌어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제가 정치가서 제일 바랐던 게 당내 민주주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당 대표 이런 리더십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 김병준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됐어요. 토론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토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은 수권 정당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예, 또 국민 신뢰를 받는 데는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는 왜 투쟁해야 될 때 투쟁 안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당이 안정되고 있고 새로운 당내 민주주의가 뿌리를 새로 내리고 있다 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희 민주당으로 보면 아까 전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해야 될 텐데 왜 투쟁하지 않느냐.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계속 계시거나 계속 나서주시면 투쟁하는 저희로서는 것처럼 보이죠. 편해요. 사실은 편하고 야당을 대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이른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그런 현상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적어도 친박이냐 비박이냐 하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그런 그 당의 모습, 야당의 모습 아니라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요건 하나는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은 문제가 있다라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신 거 의미 있다. 이전에 친박 비박 싸운 것보다는 100배 낫다. 그런데 그 예가 좀 틀렸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자판기 치운 거하고 먹방 관련 규제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자판기 치운 거는요. 프랑스가 2005년도에 이미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와 주로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르면 설탕에 대한 규제, 설탕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규제를 다 합니다.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오히려 이런 뭐 비만을 증대시키는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만들었고 국가 캠페인으로 진행했어요. LA 시의회에서는 뭐까지 했느냐면요. 이미 만들어진 뭐 햄버거 파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못 만들게 해. 아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프랑스와 EU 국가들이 다 국가주의 국가고 미국이 국가주의 천국이냐.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정부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팽개치겠다는 거냐.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을 국가주의로 이렇게 포장해서 가는 것은 틀렸다. 이건 논쟁을 제가 밤새 하더라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민주당의 당내 최고 이론가인 박용진 의원이 저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한 것만으로도 화두를 잘 던졌다 생각해요. 논쟁적이고 관심을 끌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과 제가 또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어서 국가주의란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얘가 적절하게 그 얘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우리가 국가가 개인의 머리카락 길이까지 잘랐던 적이 있지 않느냐. 치마 길이까지 간섭하지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국가가 간섭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고 시민사회의 자율, 시민사회를 믿고 시민사회가 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결정해야 될 민간이 좀 넘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과잉 개입하고 과잉 간섭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담론을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국가가 관여하고 어느 부분은 이 시민 자율에 맡길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놓지 말고 정당끼리 또 정당 구성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국가가 간섭하는 범위 이런 것을 한번 설정해 가자는 김 위원장한테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예. 국가주의가 뭐냐고. 예.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 주도 사회라든지 뭐 이런 게 갑자기 국가주의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요새 들어본 말이 아닌데. 근데 그래서 그게 논쟁 그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금 더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공부할 때 이제 서울대 박상석 교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굉장히 인기 있게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국가란 말도 어렵고 주의란 말을 붙이는 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중적 용어로 정치 용어로 가는 데는 지금 같은 토론들이 국가 과잉 간섭주의라든지 국가 주도주의라든지 이렇게 그런 토론이 진행돼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슬그머니 인적 쇄신은 어디로 갔는지
한국당이 왜 비상이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계산돼서 그렇게 던진 거면 영리하게 하신 거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주의 논쟁 뭐 하면 좋다. 의미 있다. 그런데 얘는 완전 틀렸다. 말씀하신 그 머리카락 길이 재고 미니스커트 길이 재고 했던 거 다 그 유신 때인 거 아니에요. 예. 유신과 관련해서는 그 유신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새마을 운동 정당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성할 게 많지. 그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틀렸다. 국가주의의 새로운 형태 중에 하나가 그 유럽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정부가 나서서 복지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국가주의 그 형태이거든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모든 걸 통제하고 날 따라오라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하고 협의하고 타협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방향을 정부의 책임과 역할로 봐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들으면은 이 국가주의라는 담론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도구 또 용어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리더십의 변화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리더십은 시대 환경에 따라서 진화론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건데 그때는 극도로 국가주의였죠. 국가 간섭주의였죠. 그런 부분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뭐 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용어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가가 간섭하는 정도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건강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 갈등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잖아요, 한국당. 어쨌든. 아니 근데 저기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건 과거를 정리하는 데서 핵심인데 그거는 슬그머니 그 과제는 버리고요. 다른 거가 주워서 하시니까. 그게 글쎄요. 국민들은 다 기억해요. 여전히 그 예전에 친박 호위 부대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 당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댕기고 그러고 있는 정당이 뭐 국가주의 논쟁 한두 번으로 다 뭐 힘주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거 예?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 봤어요? 복도에 많아요. 국회 복도에 여전히 그분들 많이 계세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복도에서만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인의 등장과 이렇게 퇴장은 전적으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거고요. 김병준 위원장은 과거에 무슨 선택을 해서 무슨 친위부대고 호위무사 이런 걸 떠나서 미래의 가치를 공유하냐에 따라서 정당 결사체가 정리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거 하나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험 성적 잘 안 나고 어렵다고 수학 시험지 뒤로 빼고요. 자기 이로운 자기 자신 있는 국어 시험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수학 시험지도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그러니까 아직 뭐 남았는데 뭐.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먼저 야당 쪽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드루킹 특검은 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드루킹 특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경남 김지사에 대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정직한가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 봐야 되고 실정법을 위반했는가에 관점이 있는데 정직성에서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정치인, 거짓말하는 정치인. 초기 발언하고 지금 너무 달라져 있어요. 실정법 위반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를 좀 존중해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도 마무리 발언 겸 해주십시오. 저는 특검이 지금 털어서 먼지 안 나니까 또 털어보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먼지털이 특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저는 특검 무슨 뭐 기간 연장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그냥 솔직히 먼지 털어서 먼지 나지 않으면 그냥 손 터는 게 맞습니다. 손 털고 그냥 물러나고 저 진실을 밝혀주는 특검으로 이제 정리하셔야지 뭐든 하나 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특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특검을 법을 만든 정신을 보면은 누굴 처벌하기 위한 그런 측면보다는 국민적 의혹을 진실을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주고 기간을 확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으면 자연히 법이 보장된 기간을 연장해줘서 그 의혹을 해소해주고 당당하고 죄 없으면 뭐 걸릴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연장해줘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좀 무겁게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생의 피곤함 얘기를 오늘 해주셨어요. 처음에. 그걸 좀 덜어주는데 하루하루 진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바쁜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